우리가 매일 걷는 이 땅, 그 위로 정말 수십 층짜리 마철로가 솟아오를 때 그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는 건 결국 땅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땅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땅 속이 과연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땅의 힘을 현장에서 아주 빠르고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일축압축 시험입니다. 보내주신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이 시험의 모든 것을 아주 명쾌하게 담고 있죠. 네,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험이 왜 그렇게 널리 쓰이는지, 또 어떤 놀라운 정보를 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시험 결과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믿어서는 안 된다니 시작부터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네,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긴 단순하고 빠르다는 건 그만큼 무언가를 희생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과연 이 시험이 집안공학의 스마트한 지름길인지 아니면 위험한 타협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원통 모양으로 만든 흙덩어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네,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그 원통형 흙시료가 있어요. 네, 옆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위에서 아래로만 꾹 누르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만요? 마치 마늘 빻는 기계로 마늘 한쪽을 으깨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흙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터져나가거나 쪼개지는 순간, 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는 아무런 보호나 지지 없이 오로지 수직 압력만으로 버티는 힘을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구속, 즉 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압축 시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게 이 시험의 정체성이에요. 전문 용어로는 측면에서 가해지는 구속 감력, 시그마3가 0인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시그마3가 0이다. 네, 이 상태에서 시료가 파괴될 때의 최대 수직 응력, 시그마1을 일축 압축 강도, 줄여서 QU라고 부릅니다. 이 QU 값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첫 번째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방식이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왠지 더 복잡한 과정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보내주신 자료에 저명한 집안공학의 아버지 테르자기의 인용문이 있던데 혹시 이 시험이 더 큰 그림의 일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축 압축 시험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시험의 아주 특별한 버전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더 복잡한 시험이요? 네, 삼축 압축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실제 땅속처럼 시료의 모든 방향, 즉 위아래와 옆면 모두에서 압력을 가해서 흙의 진짜 강도를 측정하는 뭐랄까 골드 스탠다드격인 시험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삼축 압축 시험이 모든 장비를 갖춘 완전체라면 일축 압축 시험은 거기서 옆면을 누르는 장비를 다 빼버리고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간이 버전 이런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론적으로 비압밀, 비배수, 삼축 압축 시험에서 옆면 압력, 그러니까 시그마3를 그냥 0으로 설정하면 그게 바로 일축 압축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거군요. 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모든 장점과 그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이 단순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간편한 시험을 모든 흙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유독 점성토, 그러니까 진흙 같은 흙에만 적용할 수 있고 모래 같은 흙에는 안 된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핵심은 입자들 사이의 팀워크에 있습니다. 바로 정착력이라고 부르는 힘이죠. 점착력이요? 네, 혹시 해변에 가서 젖은 모래로 성을 쌓으면 모양이 유지되지만 마른 모래를 손에 쥐었다 놓으면 힘없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점성토, 즉 점토는 입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외부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원통 형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치 젖은 찰흙처럼요. 반면에 모래는 입자들끼리 서로 붙잡아주는 힘이 전혀 없으니까 옆에서 꽉 눌러주지 않으면 원통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네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힘, 즉 점착력이 있는 흙에만 이 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한계가 생기는 거죠. 모래 집안의 강도를 이걸로 측정하겠다는 건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시험의 원리와 대상은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흙덩어리를 부수고 일축압축 강도 QU라는 숫자를 얻었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쓸 거냐? 네, 이 숫자가 어떻게 수만 톤짜리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할 강도로 바뀌는 건가요? 여기서 엔지니어들의 아주 영리한 도구인 모어의 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뭐의 원이요? 네, 복잡한 응력 상태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시험으로 얻은 일축 압축 강도 QU는 이 모어원의 지름에 해당합니다. 지름이요? 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실제 설계에 사용하는 진짜 값, 즉 흙이 미끄러짐에 저항하는 힘인 비배수 전단 강도 CU는 바로 그 원의 반지름입니다. 잠깐만요. 지름하고 반지름이라고요? 그럼 계산은 그냥 2로 나누면 끝나는 건가요? 에이, 설마. 그렇게 간단할 리가요. 놀랍게도 네,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요? 공식은 CU는 QU 나누기 2. 시험으로 얻은 값을 정확히 반으로 나눈 값이 그 흙의 전단 강도가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럽죠.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 집안 설계 일반 기준 KDS에도 명시된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와, 복잡한 집안공학의 핵심 수치 하나가 이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나온다니 이 단순함과 명쾌함이야말로 이 시험이 널리 쓰이는 이유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금 흙먼지 날리고 중장비 소음 가득한 그 건설 현장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의 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단순함. 장비가 아주 간단해서 고장날 일도 거의 없고 다루기 쉽습니다. 네. 둘째, 이동성입니다. 장비가 작고 가벼워서 픽업 트럭 뒤에 싣고 다니다가 굴착 현장 바로 옆에서 흙을 파내자마자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시료를 실험실까지 조심스럽게 운반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그거죠.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단순하니 당연히 비용도 저렴하죠. 즉, 매우 가성비 높은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층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겠네요. 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시험에 숨겨진 재능이 또 있다고요? 흙의 강도뿐만 아니라 예민비라는 것도 알려준다면서요? 이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 예민비는 점토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재미있습니다. 흙의 성깔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평소에는 얌전하던 흙이 한번 건드리면 얼마나 난폭하게 변하는지, 즉 교란되었을 때 강도가 얼마나 급격히 약해지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성깔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우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아주 조심스럽게 채취한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측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료를 말 그대로 빵 반죽처럼 손으로 마구 이겨서 내부 구조를 완전히 파괴시킨 이겨진 시료를 만들어요. 아, 그냥 뭉개버리는 거군요. 네. 그 다음 이겨진 시료의 강도를 다시 측정하는 거죠. 예민비, ST는 바로 이 두 값의 비율입니다. 불교란 시료 강도 나누기 이겨진 시료 강도. 그 비율이 높을수록 성깔이 있는 흙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어떤 현장의 점토는 예민비가 10이 넘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한 땅이었죠. 그런데 파일 항타 작업에 진동이 전달되자마자 그 주변 땅이 순식간에 초콜릿 우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초콜릿 우유요? 네, 강도를 거의 다 잃어버린 거죠. 예민비는 바로 이런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경고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와, 간단한 시험 하나로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네요. 빠르고 저렴하고 심지어 흙에 숨겨진 성격까지 알려주니 거의 만능 도구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자, 이제 이 슈퍼 히어로의 약점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시험의 크립토나이트는 무엇인가요?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결정적인 한계점은 뭐죠?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약점, 바로 구소감력의 부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 실제 땅속의 흙은 위에서 누르는 힘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꽉 조여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단단하게 구속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시험은 그 코르셋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요? 첫째, 실제 현장의 강도보다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과소평가요? 네. 주변에서 꽉 눌러주는 구속압력은 흙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데 이 효과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요. 당연히 시험 결과는 실제 땅속에 있는 흙의 강도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강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다. 그거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약하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니 결과적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안전장치처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는요.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낭비일 수 있죠. 낭비요? 네. 실제로는 10m 깊이의 기초만 박아도 충분한데 과소평가된 강도값 때문에 15m 깊이까지 기초를 박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5m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 이상일 수 있죠. 불필요한 과잉 설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안전과 비용 사이의 줄다리트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둘째, 시료의 아주 작은 결함에도 결과가 치명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구속압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흙시료가 아주 연약해요. 시료를 땅에서 채취할 때, 실험실로 운반할 때 생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 하나가 전체 강도를 결정하는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주변에서 꽉 잡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작은 흠집만 있어도 그쪽으로 쉽게 부서져 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한국지방공학회 문구처럼 시료 내부의 미세한 균열이나 교란이 강도 저하에 직접탄을 준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시험은 실제보다 강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시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그 값이 터무니없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엔지니어는 일축합축 시험 결과값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어떤 조건에서 얻어졌고 어떤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데이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자, 오늘 일축합축 시험이라는 작은 렌즈를 통해 집안공학의 거대한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시험은 점성토의 전단 강도를 현장에서 빠르고 간단하고 또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도구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매력의 이면에는 구속압력이 없다는 현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그렇죠. 따라서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강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과 시료의 작은 교란에도 결과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장점과 한계를 모두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는 도구인 셈이죠. 완벽한 도구란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네. 이 시험은 한국 산업표준과 설계 기준에 버젓이 올라있는 공인된 시험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명백한 한계가 있죠. 네, 분명히요.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은 이 단순화된 실험실의 비구속 결과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장의 구속된 현실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간극을 과연 어떻게 메우고 있을까요?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이 시험 결과라는 퍼즐 조각에 어떤 다른 정보들을 결합하고 보정해야만 할까요? 어쩌면 진짜 엔지니어링의 묘미는 단순히 값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그 지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